이 교수의 영어 보자마자 32번은 자전거 탄 소년입니다. 이거 실상은 재개봉작이죠. 2012년에 개봉됐고 이번에 재개봉된 겁니다. 다르덴 형제 유명한 분들이죠. 아이는 어떻게 자라는가? 아이는 어떻게 망가지지 않고 자라는가? 이런 질문에 관한 훌륭한 대답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소년 시릴처럼 할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또 동네 깡패형의 못된 영향을 받는 이런 나쁜 나름대로는 절박한 처지에 몰린 경우죠. 이건 이제 이런 극적 상황이죠. 이건 영화니까 영화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 너 싫어 그럴 때 죽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영화니까 좀 극적 상황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도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 같다는 아슬아슬한 기분이 내 아이가 아니건데도 들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로 제시되는 이 영화의 디제시스가 일반인들은 보통 우리는 극적으로 살아가진 않죠. 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일반 관객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서사가 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감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다르데는 감독의 그 수준이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적인 장면,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를 보여주지만 일반 관객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얘기로 번역해서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면 이게 좋은 영화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하자면.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밋빛 인생 찬가가 아닌 거죠. 이 화산지경의 아버지가 힘들어서 팔아서 돈을 마련할 정도의 자전거, 그게 자전거 탄 소년의 자전거인데 그게 이제 소년이 지키기 힘들어할 정도로 걸핏하면 도난의 위협에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이 아주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니까 자꾸 뭐큰 형 같은 사람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위협에 놓이는 게 이제 말하자면 금전반동 자본주의 잔혹한 현실이죠. 그 현실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리고 그 동네 깡패형의 사주로 식당 주인을 상대로 강도를 연습시켜서 강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소년범의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돈을 강탈한 다음에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자신과 함께 사는 걸 포기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 소년이 시릴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멀리 있는데 아버지에게 그 돈을 주려 한단 말이죠. 그런 장면에서 보면 그이 시리라는 아이가 수동적으로 동네형의 범죄 도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처음에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년 자신도 어느 정도는 능동적으로 범죄 행위의 목표에 참여했다. 그 형이 하려니까 했지만 돈 주면 아버지한테 돈이 생기면 아버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배금주의 이념에 이미 아이가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는 시릴이 100% 순진한 소년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고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런 사실성이 사실은 이 영화가 관객의 공감을 잘 불러일으키는 바탕이 되는 거죠. 애는 순진한데 형한테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아이의 내면에까지 침투한 자본주의 사회학의 필요하죠. 애도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더더욱 꼭 필요한 조건이 있을 거고 제대로 자라려는 그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이가 불완전하게 성숙할 거고 그런 아이들이 계속 이어지면 공동체가 붕괴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될 거란 말이죠. 그걸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는 그런 조건의 양상들이 이제 이런 영화라면 충분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양상이 드러나는 것도 이 영화의 장점입니다. 서사가 아주 뚜렷하고 좋아요. 우선 서사의 구도를 명징하게 보이는 다르된 형제 영화의 감독 영화들이 다 그래요.
서사의 구도가 명료해 보이는데 우선 외부적 조건부터 보면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제공하는 양육의 요소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아이의 내면의 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면의 조건의 조화. 이게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줄탁동시 개념이죠. 안에서 쪼고 밖에서도 쪼고. 실일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1,700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합의 이 법정에서 1,750유로를 자발적으로 20년을 걸쳐 내겠다고 서명하는 주말 위탁모의 연고도 없는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왔다니까 너무 분노하죠. 그러니까 몸을 던져 분노한 아동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교화원 교사들의 헌신적인 돌봄 노동이 없다면 이 시릴의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죠. 바로 주변에 유혹이 딱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그 윤리와 도덕과 정치 측면에서 공동체의 정상적 역할이 있어야 되고 아이가 제대로 크려면 근데 그런 외부적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타고난 선의의 힘, 굿윌의 힘이라는 사실. 그게 이 영화 아동 영화를 만든 이유예요. 성인과 한 감독이 관객이 볼 텐데 그거를 제대로 보게 하는 아동 영화의 특징인 긍정적 세계관이죠. 을 바로 이런 그 선의의 힘을 다른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다르된 감독이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소년 시릴이 아주 거칠게 하는 행위들. 자, 주말 위탁맘에 팔을 칼로 베이게 하는 그런 정도의 폭력이 나오는데 그게 그저 동물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만이 아니라 어렴풋하게나마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의 근대 자아에 윤리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행위장의 행위. 그래서 애가 아주 사랑스럽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 선생님들이나 주말 위탁모가 길을 쓰고 말리려 하면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다음 형을 따르려는 소년 시릴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 자체가 주말 위탁모의 사만다의 헌신을 자발적으로 유도해내서 돈을 내게 하죠. 그 돈을 못 내면 그 형이었던 사람은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내리라는 희망의 담론. 이 아이는 제대로 살아나겠구나 라는 담론을 관객이 내면에서 구축할 수 있게 해줘요.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강도 행위의 피해자인 아들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우연히 다시 만나니까 또 쫓아가는데 큰아들이라서 얘는 덤빌 수도 없죠. 너무 작은 애라서. 식당 주인이 나무로 도망친 그 아이에게 돌판 매질을 해서 그 시릴이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기절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를 부르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시릴에 사망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기절에 안 움직이니까 구급차를 부르고 아들과 긴급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네가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실제 떨어졌다고 또 아들이 던진 돌이 살인도구 돌을 치워버리는 일련의 행위를 보면서 강도 피해자들이었던 그들이 시릴의 가해자가 됐지만 시릴의 강도 행위와 거의 다를 바 없게도 그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범죄 은닉이 범한 처벌의 대상이 안 되죠. 처벌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죠. 아버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인 거죠.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데리다가 지적하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문자 정의가 아니라 공동체 형성의 바탕이 되는 대문자 정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못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재 영화답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소년실 일이 기절해서 깨어나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듯 털털 털고 일어나서 심부름할 걸 들고 위탁모의 집으로 자전거 타고 돌아가는 뒷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마지막 시퀀스인데, 그거는 관객도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싶은 주제. 즉,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우리의 후속 세대가 문명과 문화의 유산을 건강하게 계속 이어가고 가리라고 믿고 싶게 합니다. 이게 영화 감독이 공들여 영화를 창조하는 이유일 거고, 이게 관객이 수고스럽게 영화를 관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별 3개를 줬습니다.